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의 가장 큰 빅매치였죠.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에서 맨시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건 기본적으로 1라운드의 가장 빅매치인 것도 있었지만 감독이 과르디올라와 과르디올라 감독의 밑에 있었던 마레스카, 이 두 감독 대결도 매우 흥미로웠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감독의 대결인 만큼 전술적인 틀이나 방향성도 참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첼시를 먼저 살펴보면 첼시가 프리시즌 때도 이러한 전술을 썼거든요. 파머가 일단 약간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가 왼쪽으로 약간 빠져요. 그러면서 두 명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구스토가 한 칸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구스토가 오른쪽 라인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백이 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프리시즌에는 요 엔소 페란데스의 은쿠쿠가 나왔었고 왼쪽 자리에는 뭐 스털링이라던가 무드릭이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또 은쿠쿠를 왼쪽으로 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엔소 페란데스와 파머 두 명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를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두는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실 유럽 전역에 유행을 시킨 전술이죠.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두는 전략.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재밌었던 포인트는 첼시가 마레스카가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과 매우 비슷한 전형을 만드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한 발 더 앞서 나간 전형을 만듭니다. 요게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맨시티도 도쿠가 왼쪽으로 빠지고요. 오른쪽에 사비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있죠?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살짝 왼쪽으로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첼시는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면서 리코 루이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백이 되거든요. 이러면 전형이 똑같잖아요. 둘 다 3백을 만들고 앞쪽에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에 5명의 공격 숫자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그리고 프리시즌부터 약간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미드필더 중에 한 명, 당연히 베르나르도 실바겠죠. 코바치치가 수비형 미드필더고 베실바가 한 칸 올라가서 정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래서 좌우 하프 스페이스도 활용하면서 중앙에 공격형 미드필더도 배치가 되는, 그러면서 좌우 측면에도 선수들이 있으니까 2선 라인에 5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5명의 선수가 위치하니까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이 공격을 할 때 혼란에 빠집니다. 맨시티가 공격할 때 데브라이너를 막아야 되는지, 베실바를 막아야 되는지, 루이스를 막아야 되는지, 사비우나 도쿠를 막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선에는 홀란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맨시티가 계속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면 데브라이너가 수비를 끌고 나올 때 그 순간 베실바가 이 공간을 쓴다거나, 아니면 홀란드가 수비를 끌고 나갈 때 리코 루이스가 침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비를 끌고 나오고 들어가고 끌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러한 형태를 5명의 선수를 2선에 두면서 플러스 홀란드까지 두면서 아주 상대 수비를 못 살게 만들죠. 요게 약간의 차이였거든요. 근데 요 차이가 공격할 때 매우 컸습니다. 이 장면 보면 첼시가 어떤 형태를 만들고 있는지가 확실히 보이죠. 왼쪽에 은쿤쿠, 그리고 오른쪽에 구스토가 올라옵니다. 파머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엔소 페란데스가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죠. 최전방에 잭슨이 있고, 그러면서 5명의 선수, 그 다음에 뒤쪽에 3백을 만들고, 요런 이제 형태예요. 5명의 공격 숫자를 만들죠. 그런데 맨시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도쿠가 있고요. 왼쪽에 사비우가 있는데, 이때 중앙 지역에 데브라이너도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있고 리코 루이스도 들어가면서 2선 라인에만 5명이에요. 그 다음에 홀란드도 전방에서 뛰어나가는, 공격 숫자가 한 명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진을 사용을 할 때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이 장면도 왼쪽에 도쿠, 오른쪽에 사비우, 중앙에 리코 루이스가 들어가 있고 데브라이너, 베실바, 최전방에 홀란드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공격 숫자가 6명이죠. 근데 여기서 이 6명의 공격 채널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빠져나가요. 데브라이너가 뛰어들어가니까 수비수들이 데브라이너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베실바가 요 공간 사이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도쿠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접고 들어와서 데브라이너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베실바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베실바에게 수비가 달라붙을 때 홀란드에게 또 공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공간이 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데브라이너가 뛰어가면서 수비수들의 시선을 순간적으로 쏠리게 만드니까 데브라이너가 뛰어갈 때 베실바가 가운데로 뛰어가고, 이때 도쿠가 베실바에게 스루 패스,
요 패스가 좋았고 이때 홀란드에게 붙어 있었던 수비가 베실바에게 달려나가는 순간 홀란드가 뒤로 뛰어가고요. 여기서 베실바가 감각적으로 홀란드에게 볼을 넘겨줍니다. 뒷발로.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베실바가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베실바에게 순간적으로 쏠리는데 베실바가 감각적으로 볼을 터치하면서 홀란드에게 넘어가죠. 이러니까 홀란드가 공간이 비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다 끌려나가면서 도쿠에게 한 명, 데브라이너에게 한 명, 베실바에게 한 명 계속 수비가 끌려가니까 결국에는 홀란드에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홀란드가 이 공간에서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홀란드의 차력소죠. 홀란드가 밀고 들어갈 때 뒤쪽에 있었던 쿠쿠렐라가 붙어봤지만 홀란드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서 아무리 끌고 당겨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득점 만드는 이런 장면 보면 계속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이제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예를 들면 지난 시즌에 오른쪽에 데브라이너 왼쪽에 포든 이런 형태였다면 지난 시즌 후반부부터 그리고 프리시즌 때부터 변화한 게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더해서 미드필더 한 명도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공격형 미드필더가 3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혼란을 줍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왼쪽에 도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있어요. 베실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란드까지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 순간 리코 루이스가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왼쪽 지역에 워낙에 선수가 많아서 첼시가 모든 선수가 왼쪽에 쏠려 있었어요. 근데 리코 루이스가 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니까 리코 루이스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기장에 보이지 않지만 측면에 도쿠도 오른쪽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얼마 없어서 모두 첼시 선수들이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쿠쿠렐라가 리코 루이스에게 붙는 순간 도쿠에게는 넓은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리코 루이스가 받아서 도쿠에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도쿠가 넓은 공간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반대편에 첼시가 모든 선수가 쏠려 있을 때 리코 루이스가 방향 전환. 여기서 도쿠의 결정적인 찬스. 이런 모습이 마레스카 감독과 가르디올라가 만드는 전형은 비슷하지만 여기서 가르디올라가 한 명을 더 끌어올린 것이 오늘 공격 라인에서 득점을 만들 때 확실한 포인트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가르디올라가 오늘 신경 써야 됐던 전술적인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연히 로드리의 부재죠. 로드리가 없으니까 수비 라인 앞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심지어 공격형 미드필더를 3명을 두는 전형이니까 이게 수비적으로 아무래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수비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로드리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로드리보다는 수비력이 떨어지는 코바치치가 수비 라인 앞에 있는 상황. 여기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다시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수비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바르디올, 아칸지, 디아스가 있고요. 리코 루이스가 수비할 때는 오른쪽으로 내려오죠. 그 순간 앞쪽에서 데브라이너가 라비아, 베실바가 카이세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첼시가 하프 스페이스 자리에 파머와 엔소 페란데스 2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코바치치가 이 2명의 선수를 모두 마크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엔소 페란데스든 파머든 둘 중에 한 명만 그대로 놔둬도 아주 날카로운 스루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아이디어를 썼느냐. 일단 1차적인 빌드업은 라비아와 카이세도부터 시작하니까 데브라이너와 베실바는 달려나가서 압박을 해라. 대신에 측면에 있는 사비우 혹은 도쿠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전술처럼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막아요. 번갈아 가면서. 특히나 사비우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올 때가 많았었는데 사비우가 들어오면서 엔소 페란데스, 코바치치가 파머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도 한 명 한 명씩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비우가 내려오지 않을 때는 코바치치가 엔소, 도쿠가 파머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경기 중에 보면 사비우와 코바치치, 도쿠가 오히려 밑에 있고요. 데브라이너와 베실바가 위에 있는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질 때가 많았어요. 이것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왜 이런 전술을 쓸 수가 있느냐? 마레스카의 전술을 이미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인의 밑에서 코치 생활을 했던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3백을 만들면서 2명의 미드필더를 앞 공간에 사용한다. 그러면 굳이 데브라이너가 앞쪽에서 혼자서 마크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코바치치와 베실바가 이렇게 마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베실바가 올라간 김에 카이세도를 마크해주면서 앞쪽에서 2명을 방해해라. 대신에 측면에 있던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데브라이너와 베실바보다 밑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방해해라. 한 수를 더 과르디올라 감독이
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그 압박할 때의 형태인데 앞쪽에 뭐 홀란드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첼시가 수비 라인 앞에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위치하고 있죠. 근데 그 순간 데브라이너와 베실바는 위쪽에서 이 선수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비우와 도쿠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요 하프 스페이스를 채워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참 독특한 전형이죠. 사비우와 도쿠가 한 발 더 뛰면서 밑으로 내려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바치치의 수비도 도와주고 코바치치가 혼자서 커버해야 되는 범위를 좁혀주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순간적으로 사비우가 앞쪽에서 베실바와 데브라이너가 라비아와 카이세도를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사비우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면서 엔소 페란데스를 막습니다. 그리고 사비우가 안쪽으로 들어와 주니까 코바치치가 앞쪽에 있는 파머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봉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구현해내는 팀을 완성시키는 게 과르디올라 감독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사비우나 도쿠가 측면에 있다가 특히나 사비우가 측면에 있다가 갑자기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틀어막는 역할을 맡는다. 이게 뭐 지시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경기장에서 구현해내는 게 참 어려운 요소인데 이 요소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늘 해내더라. 이게 참 과르디올라 감독의 역량 자체가 뛰어나다는 걸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다시 알 수가 있었고, 반면에 그러면 첼시는 못했냐? 첼시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파머를 거쳐서 혹은 엔소를 거쳐서 혹은 앞쪽에 있는 니콜라스 잭슨을 거쳐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을 못 지었다는 게 첼시의 가장 큰 문제겠죠. 골 기대값이 첼시가 1.23, 맨시티는 0.82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니콜라스 잭슨 덕분입니다. 왜냐면 잭슨이 앞쪽에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등지는 것도 잘하고 측면으로 빠지는 것도 잘하고 볼을 받아서 연계 플레이도 잘하고 경기를 매우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포스트 플레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파머, 은쿵쿠, 엔소 페란데스 이런 선수에게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는데 결국 마무리를 잭슨이 하죠. 근데 여기서 잭슨이 마무리를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프사이드로 선언이 되긴 했지만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좋은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대1 찬스에서 디아스가 붙습니다. 근데 디아스를 한 번 제껴내요. 그 다음에 아칸지가 빨리 커버를 들어오니까 한 번 더 제껴냅니다. 완전히 이 맨시티 수비수들을 쭉 끌고 들어가면서 농락을 시켜요. 농락을 시킨 다음에 맨시티 선수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떼구르르 땅볼슛 이런 게 나오니까 사실은 니콜라스 잭슨이 아니 본인이 움직임도 좋고 심지어 패스도 좋고 연계 플레이도 좋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데 결정력이 부족해서 오늘 첼시가 결국에는 골이 안 나오는, 저 장면은 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다른 장면에서도 니콜라스 잭슨이 거의 골대 앞에서 슈팅한 것도 있었고 여러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니콜라스 잭슨이 있을 때 기회는 많지만 득점이 안 나온다. 근데 또 웃긴 건 니콜라스 잭슨을 빼니까 경기가 또 답답해져요. 중간에 이제 니콜라스 잭슨을 빼고 기우를 넣었잖아요. 근데 기우를 넣을 때 이제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니콜라스 잭슨을 빼는 건 좋은데 니콜라스 잭슨을 빼버리면 안쪽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또 부족해져요. 이제 후반전에는 기우가 나왔는데 기우가 이제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니콜라스 잭슨처럼 막 연계 플레이가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니콜라스 잭슨이 여기 있었다면 첼시가 맨시티가 어느 순간부터는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오는 전형을 만들었어요. 니콜라스 잭슨이 있었다면 가운데로 그냥 볼을 먼저 투입을 했겠죠. 그러면 니콜라스 잭슨이 잡아서 돌아선 다음에 연계 플레이 이런 게 됐을 텐데 니콜라스 잭슨이 빠지니까 빠지는 대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모습이 오늘 첼시가 분명히 맨시티만큼 찬스를 만들었지만 오늘 득점이 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은 이 마레스카 감독이 조합을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오늘 경기 이제 후반전에 교체가 하나 있었죠. 은쿵쿠가 빠지고 네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잭슨이 빠지고 기우가 이제 들어왔는데 네투가 왼쪽, 앞쪽에 기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엔소 페란데스가 내려가고 라비아가 빠지면서 요 공간에 이제 듀스버리올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 라인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엔소 페란데스가 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요 왼쪽 라인에 볼을 잘 차는 선수가 모여 있다는 거죠. 쿠쿠렐라를 비롯한 엔소 페란데스, 듀스보리올, 네투, 뭐 은쿤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왼쪽 라인에서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많고요. 오른쪽 라인에 파머를 제외하면 뒤쪽에 있는 포파나라던가 카이세도라던가 아니면 구스토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왼쪽 라인에 비해서는 만들어가는 플레이라던가 공격적인 측면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특히나 이 왼쪽 자리에서 선수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나 뭐 전반전에만 봐도 왼쪽 라인에 엔소 그리고 뭐 은쿤쿠, 잭슨 그리고 쿠쿠렐라까지 올라와서 왼쪽 라인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라인에 볼 잘 다루는 선수가 많아서 맨시티의 수비도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머까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더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가 돼야 되는데 구스토가 1대1에서 강한 선수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거나 아니면 그바르디올이 튀어나갔을 때 구스토랑 1대1 상황에서 구스토가 무너뜨리는 이런 움직임을 못 가져갔어요. 요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레스카 감독도 뭔가 이제 조합을 오늘 경기 프리시즌에도 저랬는데 뭔가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넣어줬을 때 이제 이게 뭐 아무래도 리스 제임스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른쪽에서 1대1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마지막에 좀 아쉬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왼쪽 라인에서 쿠쿠렐라, 은쿤쿠, 엔소 페란데스 앞쪽에 있었던 뭐 기우 이 장면에서는 듀스버리올도 있고 많은 선수가 이제 왼쪽에 몰려 있습니다. 맨시티의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방향 전환 패스에 능한 엔소 페란데스가 수비가 쏠려 있으니까 바로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넣어줍니다. 심지어 파머까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순간적으로 쏠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반대편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공격적인 능력이 부족한 구스토예요. 근데 모든 선수가 다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 구스토가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정말 순수하게 돌파, 크로스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개인 능력이 부족한 선수인 거죠. 마레스카 감독도 저 자리에 차라리 네투를 왼쪽에 둘 게 아니라 네투를 오른쪽에 두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이제 그 오늘 네투를 처음 쓰면서 아마 마레스카 감독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에도 이미 마레스카 감독이 뭐 풀백을 쓸 때도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올리고 어떨 때는 왼쪽으로 올려보고 둘 다 인버티드 풀백을 써보고 여러 가지 지금 조합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은 요 동선 자체가 약간 처음 맞춰본 조합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은쿤쿠가 왼쪽에서 시작했던 경기가 프리시즌에는 없고요. 파머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올 때 지난 경기에서는 은쿤쿠가 가운데 있었거든요. 요런 이제 조합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마레스카 감독도 지금 여러 가지 조합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구스토를 반대편에 넓게 배치하는 전략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첼시도 분명히 찬스도 많이 만들었고 맨시티가 약간 수비적으로 경기를 전환했을 때는 첼시도 주도권을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구스토 쪽에서 아주 날카롭지 못한 장면들이 나오고 니콜라스 잭슨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고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득점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맨시티가 한 발 더 앞서가는 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골 나올 때도 보시면 여기서 코바치치가 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끌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도 보세요. 베실바, 데브라이너, 오른쪽에 있었던 뭐 포든, 도쿠, 혼란 일단 공격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바치치가 끌고 올라갈 때 한 명의 선수가 베실바를 마크하고 있었고 한 명의 선수는 데브라이너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포든, 오른쪽에서는 혼란 이러니까 요 사이 공간을 코바치치가 편안하게 가로질러요. 워낙에 맨시티의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코바치치가 인터밀란 시절 때부터 어린 시절 때부터 이제 주목받았던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저런 거거든요. 뒷공간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수비가 본인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으면 타이밍을 잡아서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요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코바치치가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쭉 치고 올라오면서 아무도 코바치치를 막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앙 수비수가 달려들 순 없고 사실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수비수가 달려들어야 되는데 달려들기가 애매하죠. 포든과 혼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앞 공간을 그대로 코바치치가 밀고 들어오다가 여기서 그대로 중거리 득점. 이 두 번째 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맨시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으로나 경기를 결정짓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 수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뭐 오늘 경기의 결과를
갈라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마레스카와 가르디올라 감독의 요 싸움에서도 뭐 가르디올라 감독이 뭐 사비우를 안쪽으로 배치시켜서 하프 스페이스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공격 라인에서 공격을 할 때 순간적으로 베실바를 올리면서 5명의 이선 자원을 쓴다거나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쓴다거나 이런 전술적인 비슷한 전술을 써도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승리했고 그리고 오늘 경기가 그래서 과르디올라구나 라는 걸 그리고 그래서 맨시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